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 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인생에 내일은 어떤 날로 기록이 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박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탄핵 여정 90여일간 달려왔는데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심란해서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예. 좀 뭐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든 반대했던 분이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1시에 그 결론이 내려지면 또 그냥 나름대로 시비가 교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 진통 과정을요, 일종의 좀 성장통이라고 좀 표현하고 예. 싶어요. 성장을 위해서 한 번은 거쳐야 될 고통.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한 번은 또 거치고 가는. 그러니까 이번 그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한층 더 성숙해질 거다. 그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라고 할까요? 네. 지금 횟수로 따지니까 1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쭉 긴 여정을 봤는데 내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불명예로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1960년 4.19 이후에 타의에 의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대통령인데, 탄핵으로 되면은 사실은 그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역사로 보면은 부녀 대통령이라는 영광도 했지만은 또 박정희 대통령도 타의에 의해서 어찌됐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녀 대통령이라는 영광과 함께 또 타의에 의해서 부녀 대통령이 다 중도에 하차하는 예.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또 현대사의 기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착잡할 것 같던 생각이 우선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1938년 만에 다시 이렇게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그만두고 예. 난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쭉 절차를 거쳐오면서 다시 38년 만에 정말 다시 중도에 하차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 이어서 두 번째로 네. 다시 복귀하는 대통령이 될지 참 내일이 그 기로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치인들이 정치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겪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좀 모아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유난히 좀 굴곡이 많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영광이 사실은 더 많았죠. 선거의 여왕이고 1998년에 최초로 이제 20년간의 은둔 생활을 거치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1974년에 서거하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22살이었습니다. 그때 퍼스트 레디가 돼서 또 79년에 아버지마저도 흉탄을 잃고 20여 년간 처녀의 몸으로
두 동생과 함께 20여 년간의 은둔 생활을 하다가 98년도에 최초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는 5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당 대표 그리고 15년 정치 생활에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는 영광이 있었는데요. 이 3년이 지난 지금 4년째 들어가는 19년차에 이런 그 정치적 고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영역이 교차한 삶을 살았는데요. 아마 이게 내일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법적으로도 차이가 많아요. 예.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연금이라든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민간인 돌아가면 이게 연금이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2가지 있다 보는 게 첫째는 이제 형사소추 특권이 상실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바로 조사를 물론 대선 기한이기 때문에 한 2달 미룰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게 조사를 받게 되는 이게 하나 큰 차이가 있고 인용이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차이점을 예. 제가 말씀드린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강구하는 게 바로 이게 국립묘지 안장 권한이 있어요. 예. 이건 상당히 명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특히 박 대통령한테는 부모님이 국립묘지에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그게 만약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그게 안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큰 차이가 내일 있는데 아마 이게 내일이 정말 운명의 시간이다. 폭풍전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용이 될 시나리오를 다시 좀 이렇게 예정을 좀 해보면 형사재판 피의자로 바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 선고가 되는 순간 예.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뭐 서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65조의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부르는데 자기 멋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구인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그건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이제 그 검찰에서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슨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검찰이 출두하도록 예. 이렇게 그걸 만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2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좀 짚어볼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즉시 관절을 바로 비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이게 됩니까? 바로 그냥 태거 의무는 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 가려면 경호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며칠 정도는 말미를 줄 거 없고요. 끝까지 안 나가면 이게 물론 그건 태거 불응죄입니다.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생각에 정치적으로 좀 절충해서 한 며칠이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소소한 것이지만은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기각이 돼서 그대로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요 국가 예산 67억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사저를 구입해서 경호동을 짓게끔 하게 네. 되는. 그런데 내일 바로 그런 또 인용의 시나리오가 실현되게 되면은 그마저도 사실 이제 악에 되고 완전히 자연으로 사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원래 이렇게 좀 심란할 때는 이런저런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은 것만 참 이상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해외 망명한다, 네. 전용기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대구로 이사 갈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이게 별의별 얘기가 다 예. 나오고 있고 저도 무슨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잦은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또 전격 하야하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요 망명이나 하야가 예. 이제 현실성이 전혀 없어진 게요. 첫 번째 이제 타이밍을 이미 놓쳤고요. 예. 타이밍을 놓쳤고 설령 망명이나 하야를 할 경우에 던질 메시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이거 전혀 사실 무근이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악인을 좀 잘못 보고 과도하게 믿은 그것뿐이 없다. 그리고 뇌물죄라든가 모든 게 블랙리스트라든가 전혀 사실 무근이고 다 엮인 거다.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이 무리하게 엮은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하야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야를 한다 이런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 저도 오늘 카톡을 10여 통 받았는데요. 예. 보면 이게 전부 믿을 만한 소식통, 헌재 정통한 소식통. 네. 이럴수록 더 못 믿고 더 정통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영어 속담 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른다 할 때 only God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예. 근데 저는 only 헌법재판관 knows. 지금 이게 헌법재판관만 알지 나머지는 이게 절대 알기 어렵습니다. 법조계 분들끼리는 알고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서정욱 변호사도 모르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가장 믿는 거는요. 예. 출입 기자들 중에 헌법재판관들 표정. 예. 예를 들어 이 표정이 좀 밝으냐, 예. 좀 이게 어두우냐. 예. 이런 이제 표정하고 한 건 조금 믿을 만한데 제가 방송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표정으로 읽은 그 심리는 맞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그야말로 폭풍전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저런 뭐 하야설 다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네.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겠다.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좀 내비쳤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판단할 예. 적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그 너무 억울하고 엮인 것도 엮인 거지만은 법리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한 결과 본인 판단이 그 기각을 확실시하고 그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렇게 그 나쁜 말로 하면 버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예. 들어서 정말 그 인용이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나 정보가 대통령에게 들어갔다면은 네. 이대로 불명예를 안줄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 의해서 본인도 이렇게 도중하차하게 되는, 그다음에 청와대를 이미 한번 슬픔에 빠져나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두 번째로 본인 당시 직접 이렇게 비극적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 쫓겨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됐건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도 기각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네.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그 화면 보면 좀 애잔한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양측 모두가 흉탄에 이렇게 희생되셨는데 본인도 이제 청와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들어왔다가 아주 불행하게 청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 마음이 애잔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박 대통령의 시계는 멈춰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70년대 청와대 생활할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최태민 씨와 맺어온 관계, 그 최태민 사후에도 뭐 최태민의 부인 임선희 씨라든가 그 최순실로 이어져 오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 대통령의 모든 그 행동 패턴의 그 시계가 과거 그때 멈춰서 있었고 네. 그 방식이 그대로 온전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민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와서 궁금한 게요. 예. 정치인들이 얼마 전까지 하야설을 계속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네. 어떤 배경일까요? 뭐 그러니까 정보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맨 처음에 하는 건데 저는 그 상황을 정치적 타격을 위한 공개 상소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워낙 완고하게 생각하시고 또 워낙 그 엮였다고 억울해 하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이걸 풀어보자. 그런데 워낙 건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사실 건의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밤잠이 안 오겠지만 황교안 대행도 속내가 네.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기각이 되냐 예. 인용이 되는가에 시나리오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기각이 되면요. 예. 기각이 되면 이제 예정대로 12월 18일인가 19일 날 예정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거고 예.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이제 권한 대행에서 국무총리 권한 대행자가 없어지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냥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잖아요, 현재는. 예. 앞에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제작한 거 있잖아요, 권한 네. 대행. 그런 것도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고 싶은 의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12월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이때는 제대로 된 정규 선거이기 때문에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한 9월 중순까지만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면은 네. 그 대통령 출마할 수 있어요. 요번 거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걸로 인한 이를테면 이제 선거 개념으로 보면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전까지 사퇴지만 예. 정규 선거가 이루어지면 석 달 전까지만 이렇게 사퇴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황교안 총리는 아마 이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저는 이게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에 시간도 있고 책임론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 보고요. 바로 출마 선언할까요? 아니 바로는 안 하겠죠. 물론 예. 이게 좀 더 하다가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버렸다. 예. 이럴 때는 이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 심판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이게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사퇴 내고 놓으면 네. 저는 이게 어렵다 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보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기각되고 바로 이제 그
오후에는 오찬만 비서진나 오찬만 하고 그 다음 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성명을 발표했고 고건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주변 정리를 했죠. 예. 황교안 대행이 뭐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며 머릿속에 상당히 좀 셈법이 복잡할 텐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결론 나오고 좀 무서운 게요. 오늘 벌써 험악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태극기건 촛불이건 좀 이렇게 극렬하게 그 반응하는 분들이 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되는 바가 내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고 나면 예. 그 행동으로 이게 단순히 이제 언어로 좀 극렬해 주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요. 목숨을 내놓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목숨을 내놓겠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각오로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예. 정권 때 그 학생운동권에서 이렇게 그 연속적인 분신 자살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혹시라도 지금 그와 유사한 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일부 그 촛불이건 태극기건 본인들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요. 예. 전체적으로 이 일반 시민으로서 촛불이건 태극기건 참여했던 그 일반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렇게 무슨 그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가갖고 이제 그 뭐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약간의 진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평온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합니다. 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불가하다 이런 혈서를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정미용 아나운서 이런 신동욱 교수 이런 발언도 이게 문제지만요. 예.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정당 의원들 있잖아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저는 사퇴하겠다.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저는 문제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퇴도 못 해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법에 보면 과반수 찬성이 과반수 의결해가지고 예. 국회 의결 거치야 되고요. 또 이게 의장 승인이 있는 폐해 중에 저는 이게 그 목숨 안 바치고 죽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퇴하겠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무책임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집권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태극기에 나오시는 상당수 분들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는 것만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가 안 되는가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는 거 마는가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죠. 근데 저분들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신동욱 공화당 총재 이분의 말을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하셨던 그 말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촛불이 혁명밖에 없다. 그 말에서부터 이렇게 그 촛불이 계속 발화되고 있다라는 원망 섞인 이런 그 예.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가가 그렇게도 독이 될 줄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여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생활이나 자녀 교육이 국민 분노를 촉발해 결국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부모를 흉탄에 잃은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지가 더 컸을 것입니다. 사익에 눈이 먼 지인을 곁에 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원천 무효이고 8명 재판부에 의한 판결은 우연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합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여자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 때문에 네. 지금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름도 못 들어본 어떤 여자, 이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그 여의도에 있을 시절에 친박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요. 최순실이라는 이름 다 알았거든요. 예. 최태민의 딸이고 정윤회의 부인. 근데 친박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다른 얘기 자체의 어떤 그 신뢰성 자체가 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그 아쉬움이 있고 좀 더 솔직하게 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친박 핵심 실세들은요. 나는 최순실 몰랐다. 다 이구동성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국민들은 더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윤상현 의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예.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의 말 한마디로 하면요. 연자제. 바로 이게 최순실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했다게 연자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실제 대통령도 좀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꼭 맞다고는 안 보는데 네. 다만 이게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탄핵 제도가 변질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이라는 게 원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히틀러처럼 전체주의로 간다 이런 때 하는 게 탄핵인데 이런 이제 그 최순실처럼 어떤 측근들 비리 때문에 탄핵하는 거 이건 이게 원래 본질에는 안 맞다. 그거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네,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판단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저와 우리 국민의당은 내일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판정을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 개혁의 길로 가야지 분열해서 국가가 퇴행하는 그런 불행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무튼 다 그 정당마다 주장은 뭐 일리는 있겠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2004년도에 그 화면을 보면은 사실 입장이 상당히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라고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제일 민주당으로서 또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대표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도 승복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자꾸 그 상대방 측에 또 추구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태극기 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되고 기각이 됐을 때는 촛불 집회에서 승복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여기서 알고알고 나설 상황은 아니 정치권 스스로가 승복하겠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승복을 하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번 결정은 무슨 신탁 통치하고 같은 그런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법적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저항권도 사실 적용이 안 돼요. 예. 국민저항권은 독재 세력이 신군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했을 적에 국민들이 들고 난 게 국민저항권이지 사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법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의 전립 근거라 생각하고 여야 촛불 태극기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내일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몸푸는 자리였다고도 하는데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재용 측에 3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 딱 첨부하고 나머지 게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번에 검찰의 그 특검에 보면요. 예. 예를 들어 이게 과거의 그 뭐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라든지 또는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문제라든지 전혀 관계없는 네. 이걸 이게 각주에 달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위법하다. 이게 첫째 주장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하고 독대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따옴표까지 따와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말처럼 마치 이게 녹취록 옆에 있는 것처럼 예. 공짜를 썼는데 실제 대통령은 조사도 안 했잖아요. 또 이게 이재용 회장이 말 달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대화체로 썼느냐 예. 이걸 문제 삼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파견 검사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수사 권한만 있지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 아예 나가라야지 법정에서 네. 이런 이제 그 세 가지를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예, 어쨌든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 상당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작전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그 변호사하면서 이렇게 공소장을 문제 삼는 걸 처음 봤는데요. 예. 아마 이게 원천적으로 특검이 이게 그 무리하고 불공정하게 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따옴표로 이게 대화체를 따온 거, 또 이게 공소장에 쓸데없는 거, 관련 없는 걸 적은 거, 예. 이걸 이게 아주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 이제 특검의 그 공소 사실을 그 깨기 위해서는, 부수기 위해서는 뭔가 특검 측에서 제기한 거에 그 흠결이나 하자를 발견해 갖고 그거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메모드 그 변호인단에서요. 예. 아주 꼼꼼하게 다 점검을 했겠죠. 그 결과 이 몇 가지 이런 흠결이라고 그럴까? 하자가 발견되니까 이걸 지금 집중 공격하고 예.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내일 대통령의 운명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만약 이제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뇌물 그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해서 한쪽이 조사가 안 돼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뇌물죄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툼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어찌 됐건 간에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사법 처리는 자치 신변에 대한 처리는 놔두고라도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뇌물죄 부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측에서도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이게 그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 이게 탄핵이 만약에 내일 그 기각이 되면 예. 대통령이 형사소추 특권 때문에 내년 퇴임할 때까지 조사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뇌물은 보통 필요적 공범이니까 주고받은 사람이 같이 결과가 놓이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은 유죄가 나오고 박 대통령은 무죄가 나온다든지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뇌물이라는 거는 그리고 받은 사람은 1억만 넘어도 징역 10년 이상으로 아주 이게 무거워요. 예. 근데 준 사람은 1,000억 1조를 줘도 5년 이하로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국가적 법익으로서 주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예. 준 사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그래서 특검이 이재용 회장 구속한 거는 약간 이게 강제 수사를 좀 남용한 거고 일단 이게 저는 박 대통령까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예. 재판 다음에 유죄가 되면 그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구속을 남발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게 뭐 보석 등을 통해서 뭔가 이게 공정한 어떤 방어 기회를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운명의 결정 시간이 지금 11시간 42분 남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요즘 정치 행보를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당대표 사퇴하고 이방을 나갔습니다. 됐어요. 검문되는 그래서 지금 5년이 좀 넘었습니다. 당비를 빨리 내겠다고 하니까. 아니, 때가 되면 내 당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말씀 안 하지. 웃고 말았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와. 나를 기다리고 열 기다리는데. 나 기다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에치모 씨를 기다린 거 같은데. 이쪽 보고
네, 홍준표 지사 네. 당비를 어떻게 좀 내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당비가요. 예. 국회의원들은 이제 30만 원이고요. 시도지사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이게 20만 원이 더 비싸네요. 예, 20만 원이 더 비싸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저 도지사 활동비 이런 데 공금해서 낼 수가 없어요. 예. 자기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데 네. 50만 원 결코 싼 금액이 아닌데 자진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저 화법이 평상시 홍준표답지 않은 화법이다. 평상시 홍준표의 화법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회적으로 나 좀 대선 출마하는데 그 장애물인 당원권 그 회복 좀 해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대답 없이 소위부답.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그 정도는 뭐 그냥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예. 뭐 잘 풀리겠죠라든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또 이참에 홍준표의 그 약한 고리를 본인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군기도 잡으면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임명진 위원장의 속내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그 싫지 않다. 예. 더더구나 이제 그 사실은 당비 내고 싶다는 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싶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제 우리는 한교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의 이인재 안상수 뭐 김문수 다 원유철 다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예. 야 두 강체제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내심 굉장히 좀 그 흐뭇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탄핵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용적으로 결론이 나오면요. 예. 황교안 대행은요. 출마 자체를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뭐 양박이라고 그러고 막 그 또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자체가요. 탄핵이 인용되면 이렇게 그 인용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쪽하고 그 인용 부당하다 이런 쪽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분열될 가능성이 대단히 예. 높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홍준표 지사 발언을 보면요. 전부 이게 이분법적 사고 있어요. 전부 선악, 우군, 적하고 이게 구별하는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발언이 영 안 맞고요. 예. 오늘 이게 발언 봐도 지금 이게 우리 좌파 강풍 시대다. 또 이게 다른 나라 전부 이게 국수주의자다. 이거는 정말 현실에 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 찾은 홍준표 지사가 오늘도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초상집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자신이 있고 담당할 자신이 있다고 봤을 때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출마 안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이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 모든 좌파들이 다 괴멸했습니다. 유럽, 남미 전부 좌파들은 다 괴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다 국수주의자들입니다. 거구입니다. 일종의.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입니다. 탄핵의 결론이 나면 달라질 것으로. 홍 지사가 초상집 상주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뒤치다거리하는 예. 그런 후보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무슨 자리나 지키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바라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가서 그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예. 정말 국가를 이끌 자신이 어떤 설계가 섰을 적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본인을 좀 후보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어떤 당내 구성을 이렇게 그 지형을 갖다가 좀 이렇게 구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요.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라도 또 그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권 후보로서 지금 이 상황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떻게 되든 국민 예.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경제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을 갖다가 이념적 좌표 설정을 통해서 좌우로 딱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분열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염려가 됩니다. 좌파는 괴멸할 것이다를 가시는 인터뷰마다 요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미국, 트럼프, 일본, 예. 아베, 뭐 그다음에 프랑스도 한 달 후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극우 르뱅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우의 국수주의자들의 시대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평상시 홍준표 지사가요 막 하는 얘기 같아도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계산된 발언을 예. 그 본인 특유의 화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그러면 본인도 극우고 우리나라도 극우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지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완결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제3지대가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대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호영호재하는 사이로서 민주당에 1년 2개월 영입되어서 들어가서 총선 승리를 이끈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시고 새로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탈당하고 의원직까지 버린 그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원하는 개헌과 경제민주화, 패권정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과도 같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저밖에 없다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이토록 망쳐놓은 패권 세력들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하고도 뭐 몇 번 만났었고 그런 만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 교수님, 빅텐트가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정하자면 반문지대입니까? 반문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개헌 뭐 빅텐트라고도 할 수 있는 예. 거고요. 근데 하여튼 반패권이라는 게 비패권 세력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다 죽어가던 비패권지대 빅텐트가 김종인 전 대표의 그 탈당을 해서 그 예. 순교의 첫 걸음을 해서 이제 다시 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요 개헌을 반문연대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개헌 그 자체가 크게 뭐 왜소해지고요 어떤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런 제왕적 대통령 또 실패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는가? 설령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잘 나와서 대통령 된다 한들 이 제도 하에서는 또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개헌 순수하게 개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그거를 추진을 해야죠. 이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헌 그 자체의 순수성도 훼손되고 동력도 떨어질 수가 있다. 김무성 전 대표 목표는 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거를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둘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를 확실하게 잡고 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저는 이게 그 유력 주자 중에 지금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안 밝힌 분이 황교안, 김종인이 있는데요. 예. 황교안은 이게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게 김종인 저분은요 먼저 이게 본인이 킹을 할지 아니면 이게 킹메이커가 될지 그 입장부터 저는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 봅니다. 네, 순교하겠다고 계속하셨는데 순교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순교가요. 예. 원래 종교에서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에게 순교, 국회의원에게 순교는 뭐예요? 배지 떨어지는 거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당한 거가 이미 이제 순교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좋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도 국회의원직 안 던졌잖아요. 4년 전에. 김종인 대표는 미래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도 던졌잖아요. 좀 좋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